안녕하세요. 누리고 인사드립니다. 문득 사연을 읽다 떠오르는 구절이 있어서 사연과 구절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탈무드 피르케이 아봇 5장 21절에 나온 문구입니다. 5살에는 성경을 배우고 10살에는 미슈나를 배우며 13살에는 계명을 지키고 30에는 힘이 생기고 40에는 이해 분별력가 생기며 50에는 조언할 수 있고 60에는 통찰이 생기며 70에는 백발의 지혜가 있고 80에는 힘이 더해지며 90에는 몸이 굳고 100에는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한다. 여기서 저는 이번 사연과 함께 40에서야 분별력이 생기며 50에는 조언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네요. 이제부터 분별력과 조언이 있는 사연으로 빠져볼게요.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스스로를 이해심 깊은 아내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말없이 침묵할 때도 퇴근 후 집에 들어와 소파에 몸을 파묻고 텔레비전만 바라볼 때도 제 마음속으로는 늘 이렇게 속삭였지요. 아마 밖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남자들은 원래 저런 모습이겠지. 하지만 지금 와서 차분히 되돌아보면 그것은 진정한 이해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포기, 아니 체념에 가까운 저만의 오해였던 것 같아요. 40이 되기 전까지 저는 남편을 모두 알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오롯이 제 기준으로만 그를 재단하고 있었더군요. 말이 없으면 그저 무심한 사람, 감정 표현에 서투르면 사랑이 부족한 사람, 집안일에 관심이 없으면 이기적인 사람. 그때 저는 상대를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 제가 기대했던 모습에 맞추지 않는 그를 그저 단정하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 40이 되었고 제 마음속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기는 너무나도 사소한 일이었지요. 어느 날 술에 취해 평소와 달리 말이 많아진 남편에게 제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오늘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 말에 남편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회사에서 오늘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어. 그 한 문장이 잊히지 않는 여운처럼 제 가슴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며 저는 난생 처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집에서조차 말할 힘이 없었던 건 아니었을까. 이전에는 남편의 침묵이 그저 서운하고 때론 무시당하는 기분이었는데 40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이런 깨달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저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세상의 무게를 감당하고 버텨내며 돌아온 삶의 흔적일 수도 있겠구나. 그 순간부터 저는 남편의 말보다는 그가 말없이 보내는 시간들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현관에 들어서 신발을 벗고 잠시 멍하니 서 있던 뒷모습, 식탁에 앉아 젓가락을 들기 전 잠시 허공을 응시하던 그의 눈빛. 그 모든 순간들이 제가 그동안 보지 않으려 했던 그 사람의 고단한 하루였다는 것을 40이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내가 뭘 잘못 키웠나? 하며 자책하던 제가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의 말속이 아닌 그들의 표정과 그 말을 건네는 타이밍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두려움은 없는지, 게으름이 아니라 혹시 너무 지쳐 있는 건 아닌지 새로운 시선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40이 되고 나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된 말은 왜가 아니라 그랬구나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단순한 한마디가 제 가정의 공기를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바꾸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해란 상대를 억지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나 자신의 성급한 판단과 해석을 잠시 늦추는 인내와 포용의 힘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던 것이죠. 40 이전에 저는 너무나도 빨리 판단하고
너무나도 쉽게 실망했으며 너무나도 성급하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40을 넘어선 저는 이제 조금 늦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늦게 판단하고 늦게 말하며 늦게 상처받는 사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늦어진 덕분에 사람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욱 깊고 오래 지속되더군요.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작은 변화가 훗날 저를 다른 이의 아픔에 공감하고 조언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세상의 옳고 그름을 깊이 분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줄지는요. 그저 40의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아, 저는 이제야 비로소 사람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구나. 그렇게 40을 넘기고 나서 저는 스스로를 꽤 괜찮은 어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이해하려 애썼고 아이들에게도 이전보다는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군요.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이미 제가 완벽하게 변한 건 아니었습니다. 더 큰 깨달음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밥은 다 식어 있었고 아이 방에서는 여전히 휴대폰 불빛만 새어나오고 있었죠.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좀 그만하고 나와서 밥 먹어. 예전 같았으면 소리를 질렀을 법한 상황인데 스스로를 대견해하며 한 번 더 다정하게 물었지요. 엄마 말 안 들려? 잠시 후 아이 방 문이 열렸고 제 아이의 얼굴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젓가락을 집어들던 아이가 갑자기 툭 내뱉듯 말했습니다. 엄마는 맨날 내가 문제래. 그 말은 크게 외친 것도 아니었고 울먹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한 문장이 제 안에서 무너지는 소리를 내더군요. 저는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어른답게 현명하게. 그게 무슨 말이야? 하지만 아이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잘한 건 안 보고 맨날 틀린 것만 봐.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이를 위한다고 믿었던 말들, 사랑해서 했다고 믿었던 잔소리들이 아이에게는 자신을 부정하는 목소리로, 자신을 깎아내리는 칼날로 들리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한 것입니다. 유유 제 심장은 갈기갈기 찢기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 방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싱크대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물은 계속 흘러가는데 제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좋은 엄마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아이를 위해 말한다고 믿었는데 모든 신념이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아이를 통제하려 했던 건 아닐까? 아이를 걱정한다는 명목으로 내 불안을 아이에게 덮어 씌우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사랑마저 조건으로 주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날 새벽 저는 아이 방 문 앞에서 몇 번이나 노크를 하려다 결국 손을 내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거든요.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정작 아이에게 전할 말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아이를 향한 미안함이 저를 잠식하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가 등교한 후였습니다. 텅 빈 집에서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구구절절한 말 대신 짧지만 진심을 담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잘한 것도 보고 있어. 어젯밤 일은 엄마가 많이 생각할게. 메시지를 보내는 제 손가락이 계속 떨렸습니다. 아이가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온갖 생각에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던 아이가 잠시 후 제 방문 앞에서 머뭇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엄마하고 저를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또다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 안에서 울컥하고 뜨거운 것이 올라왔거든요. 그저 아이에게 달려가 말없이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내 제 품에 안겨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포옹 속에서 비로소 오랜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이를 대하는 방식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줄이고 지켜보는 시간을 늘리고 무언가 말하고 싶을 때마다 속으로 한 번 더 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아이를 위한 말인가, 아니면 내 불안을 덜기 위한 말인가? 40 중반이 되어서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지적할수록 깊어지는 게 아니라 인정할수록 자라는 것이라는 걸. 그날 아이의 한마디는 저를 무너뜨렸지만 그 무너짐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엄마라는 역할 뒤에 숨어있던 한 사람의 어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경험은 제 삶의 가장 큰 아픔이자 동시에 가장 큰 성장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훗날 제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게 되었을 때 말을 꺼내기 전 한 번 더 숨을 고르게 만드는 소중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40대 후반이 되자 저는 더 이상 자주 울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자주 멈추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어떤 시선 하나에 하루 기분이 온통 흔들렸을 텐데 그 시기부터는 마음이 먼저 반응하기 전에 생각이 한 박자 늦게 따라오더군요. 감정의 파고가 격렬해도 이제는 그 파고를 한 발짝 뒤에서 지켜볼 여유가 생긴 듯 했습니다. 그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서서히 마치 안경도수가 조금씩 바뀌어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스며들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오랜 친구 하나와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전화하던 사이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의 말이 저를 이상하게도 지치게 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늘 누군가의 흉, 누군가의 실패, 누군가의 불행이 대화의 중심이었죠. 처음에는 친구니까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마다 가슴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에너지는 제 속에서 작은 균열을 만드는 듯 했습니다. 40대 후반이 되어서야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관계는 나를 살찌우고 있을까? 아니면 조금씩 닳게 하고 있을까? 그 질문은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선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뉴스를 볼 때도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도 저는 예전처럼 쉽게 분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왜 저럴까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사정과 맥락이 먼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길에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을 봐도 무례하다고 단정하기보다 오늘 하루가 얼마나 버거웠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렇게 생각하니 분노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덜 시끄럽고 덜 공격적으로 느껴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 시기에 남편과의 다툼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말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했고 상대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야 제가 옳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또다시 같은 이유로 같은 실수를 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그를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 선택을 했어? 그 질문 앞에서 남편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느껴지는 깊은 고뇌.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지요.
그게 제일 덜 상처받는 방법인 줄 알았어. 그 말은 그동안 제가 몰랐던 남편의 삶을 버티기 위한 필사적인 기준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나름의 최선을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요. 누군가는 침묵으로, 누군가는 회피로, 누군가는 과한 말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틀려도 바로 무너지지 않으며 모두가 각자의 속도로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40대 후반이 되어서 저는 세상을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관찰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아주 조용했지만 제 삶의 방향을 분명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후로 저는 누군가의 말에 쉽게 편을 들지 않게 되었고 누군가의 문제에 성급히 답을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한 번 더 듣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을 뿐인데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말하더군요. 언니랑 이야기하면 마음이 좀 정리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 조언할 나이는 아니야. 다만 조금 더 오래 바라볼 뿐이야.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바로 그 시기, 40대 후반의 이 시간이 제가 훗날 조심스럽게 조언을 건네게 되는 50대의 문턱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쉰이 되자 저는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생각이 떠오르면 그게 옳은 말이라고 믿었고 옳다면 말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정답을 제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50대 초반에 저는 말을 꺼내기 직전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꼭 필요한 말일까? 아니면 내가 편해지기 위해 하고 싶은 말일까? 이 작은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큰 파장을 가져왔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자 제 내면의 소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주변에서 저를 찾는 일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문제, 부부 문제, 부모 문제까지 사람들은 저에게 물었지요. 언니는 어떻게 생각해? 형님이라면 뭐라고 말해줄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저는 성실하게 답을 준비했을 겁니다. 제가 겪은 일, 제가 배운 교훈을 정리해서 건네주려 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말을 꺼내는 대신 그저 상대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가장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조언을 원하기 전에 진정으로 이해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마치 마음속 응어리를 토해낼 안전한 공간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번은 후배 한 명이 밤늦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 상사의 말,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저는 아무 판단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그랬구나라는 말만 몇 번 반복했습니다. 한참을 울던 후배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이상한데요. 언니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전화를 끊은 뒤 오래 생각했습니다. 말이라는 건 가끔은 존재하지 않아야 힘을 가지는구나. 50대 초반에 저는 조언이라는 것이 정답을 알려주는 일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답을 찾을 시간을 지켜주는 일이라는 것을 조금씩 배우고 있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제 말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아이에게는 그건 틀렸어. 대신 너는 어떻게 생각해? 를 남편에게는 왜 또 그래? 대신 이번엔 어떤 마음이었어? 를 묻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물러진 건 아닐까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이상하게도 그전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미묘한 변화가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든 것입니다. 50대가 되어서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말로 이기는 순간 관계에서 지기 시작하고 말을 아끼는 순간 신뢰를 얻기 시작한다는 것을요. 그렇다고 침묵만이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말을 해야 했고 어떤 순간에는 침묵이 오히려 무책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하기 전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더 마음속에 붙였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사람의 삶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할까? 그 질문에 확신이 들 때만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50대 초반은 조언을 시작하는 나이가 아니라 조언의 무게를 처음으로 실감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알게 된 순간부터 저는 쉽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그 덕분에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제 앞에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50대 중반이 되자 저는 처음으로 내 말이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또렷하게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의 제 조언은 대체로 조심스러웠고 상대도 고마워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모르게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말해도 되겠지. 지금 안 말하면 더 큰일 날 텐데 하는 안일한 믿음이 그날의 아픈 일을 불러왔습니다.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이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던 때였습니다. 표정은 늘 어두웠고 말끝마다 깊은 한숨이 묻어나왔죠. 저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고 제 머릿속에는 이미 정리된 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조금 더 단호해져야 할 문제 같아. 지금 이렇게 두면 아이도 너도 더 힘들어질 거야. 말을 마친 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대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고 그저 컵만 계속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그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저는 서서히 불편함을 느꼈지만 이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당장은 아프겠지만 결국 고마워할 거야.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그분과의 관계는 묘하게 삐걱거렸습니다. 다음 모임에서도 그 사람은 저와 눈을 피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이상함을 느꼈고 며칠 후 우연히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이유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언니 말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 도와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들어달라고 한 거였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유 얼굴이 화끈거리고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조언을 한 게 아니라 상대의 선택을 부정했던 겁니다. 그 사람의 고민 속에는 이미 수많은 밤과 눈물이 있었을 텐데 저는 그 과정을 모두 건너뛰고 제 결론만 들이밀었던 것이죠. 50대 중반의 저는 그날 처음으로 조언과 간섭의 경계가 얼마나 얇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조언은 상대의 삶을 존중하는 말이고 간섭은 그 존중을 생략한 말이라는 것도요. 그 이후로 저는 말하기 전에 반드시 한 가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내 생각을 원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내 귀를 원하는 걸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답보다 자기 이야기를 안전하게 꺼낼 공간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뒤로 저는 조언을 할 때 조건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생각을 말해도 괜찮을까? 지금은 그냥 들어주는 게 좋을까? 이 작은 질문 하나가 저의 소중한 관계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만큼이나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 노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조언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허락받았을 때만 건네는 말이라는 걸.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책임 있는 선택일 수도 있다는 걸요. 그날의 실수는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지만 그 덕분에 저는 더 신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을 아끼는 이유는 제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 위에 함부로 올라서고 싶지 않아서라는 것을 이제는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50대 중반의 이 배움은 이후 제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때마다 항상 되돌아보게 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제가 60대에 들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할 순간에 감정이 아닌 원칙을 붙잡게 해주는 굳건한 바탕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50대 후반이 되자 제 삶에는 또다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을 덜 할수록 제 앞에 앉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예전에 저는 대화 속에서 적당한 타이밍에 끼어들고 적절한 조언을 건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을 꺼내기보다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시간이 훨씬 길어졌습니다. 그 변화는 저도 모르게 찾아왔고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랑 이야기하면 괜히 마음이 놓여요. 말 안 해도 다 들어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조금 놀랐습니다. 나는 그냥 예전처럼 성급하게 말하지 않을 뿐인데 아마도 그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편안함과 신뢰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동네에서 가볍게 인사를 나누던 분이 제게 잠시 이야기 좀 하자며 벤치에 앉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였고 그 다음엔 자녀 이야기, 그리고 어느 순간 그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이렇게 말했지요. 이런 얘기 아무한테도 안 했어요. 저는 그 말에 괜히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상대의 마음이 그만큼 무거운 자리로 옮겨졌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50대 후반에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마음을 꺼낸다는 건 그 사람을 조언자로 선택했다기보다 안전한 사람으로 선택했다는 뜻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말 한마디로 그 안전함을 깨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아픈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시기, 저는 종종 이런 순간을 마주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분명 잘못된 선택처럼 보이는데도 그걸 바로잡고 싶은 마음을 꾹 눌러야 했던 순간들.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지만 인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판단이 아니라 스스로를 믿고 버틸 힘일지도 몰라.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들은 제가 아무 결론도 내리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답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며칠 후, 혹은 몇 달 후에 그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때 언니랑 얘기하고 나서 결정을 했어요.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난 아무 말도 안 했잖아. 그러면 그들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좋았어요. 언니 앞에서 혼자 다 얘기하고 나니 길이 보이더라고요. 50대 후반에 저는 그제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말은 상대를 움직이려 하지만 침묵은 상대를 자기 안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을요. 그때부터 저는 제 역할을 분명히 정했습니다.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남기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너는 어떤 선택을 해도 견딜 수 있을까? 그 선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은 정답을 요구하지 않았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50대 후반에 저는 조언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의 인생 가까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제가 60대로 들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할 순간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기준을 세울 수 있게 해준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저는 판단을 내릴 만큼 완성된 사람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함부로 말하지 않는 법만큼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순이 되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복잡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엉킨 실타래가 술술 풀리듯
삶의 많은 문제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보다 어디까지가 제 몫이고 어디부터가 타인의 몫인지가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는 한 사건을 통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오래 알고 지내던 모임에서 작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금전과 관련된 일이었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칼날처럼 날카로워져 불편해졌습니다. 누군가는 그럴 수도 있지라며 좋게 넘기자고 했고 누군가는 괜히 문제 키우지 말자며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모두가 관계를 잃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또는 더 이상 복잡해지기를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나라면 아마 저 또한 침묵했을 겁니다. 불화의 중심에 서지 않고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 쪽을 선택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60대 초반의 저는 그날 처음으로 감정을 제쳐두고 기준을 꺼냈습니다. 이건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고 그 눈빛 속에는 당혹감과 함께 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제가 생각하는 선을 설명했습니다. 누가 미운지가 아니라 누가 객관적으로 손해를 봤는지, 누가 억울한지가 아니라 무엇이 공정했는지. 말을 하면서 신기하게도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것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건 맞고 이건 아니라고 흐려진 경계를 정리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몇몇 사람들과는 거리가 생겼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사실만으로도 밤잠을 설쳤을 텐데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잃은 것도 있었지만 얻은 것이 훨씬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60대 초반의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모든 관계를 지키는 것이 항상 선은 아니라는 걸. 그리고 어떤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비겁한 방관이 될 수 있다는 걸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착한 사람보다 정직한 사람이 되고 싶다. 정직하다는 건 날카로운 칼처럼 남을 베는 것이 아니라 흐트러진 기준을 바로 세워 균형을 잡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판단해야 할 순간이 오면 이렇게 순서를 정했습니다. 첫째, 내 감정은 잠시 내려놓는다. 둘째, 관계의 편안함보다 원칙의 공정을 본다. 셋째, 그 판단의 결과를 기꺼이 감당할 준비를 한다. 이 세 가지를 지킬 수 있을 때만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60대 초반의 저는 사람을 덜 이해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해와 판단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되 그 잘못된 선택까지 정당화하지는 않는 것. 그 섬세한 균형이 예순이 되어서야 비로소 제 손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들은 제 판단을 더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판단에는 호불호는 있어도 기준은 늘 한결같았기 때문입니다. 60대 초반은 감정이 사라지는 나이가 아니라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나이였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품지는 않지만 흔들리지 않는 선 하나쯤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은 지금의 저를 조용히 그러나 굳건하게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0대 중반이 되자 제가 가장 조심하게 된 대상은 다름 아닌 타인이 아니라 가족이었습니다. 가족 앞에서는 아무리 굳건한 기준이 있어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처럼 감정이 먼저 앞서기 마련이니까요. 그것이 가장 어려운 시험대였습니다. 그날은 자녀 중 하나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집으로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이미 굳은 결론이 서 있는 사람 특유의 미묘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고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의 조언이나 다른 시각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그저 제 결정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를 받으러 왔구나. 예전에 저였다면 그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 고개를 끄덕였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아이의 결정을 바꾸려 들며 설득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60대 중반의 저는 그날 흘러넘치려는 감정 대신 제가 쌓아온 기준을 먼저 꺼냈습니다. 엄마가 내 선택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보다 중요한 게 있어. 이 선택이 내 삶을 5년 뒤, 10년 뒤에도 얼마나 오래도록 너 스스로 버텨줄 수 있을지를 같이 진지하게 보자. 제 한마디에 아이의 얼굴이 잠시 굳었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엄마의 반응이 아니었기 때문이겠지요. 아마 이번에도 잔소리구나 하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내가 이걸 너무나 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 엄마도 내가 행복하길 바라니까. 그런데 이 선택의 책임을 혹시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5년 뒤, 10년 뒤에도 내가 혼자 온전히 질 수 있을까? 그 질문 앞에서 아이의 흔들리던 눈빛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지켜보고 있는 저의 눈빛 속에서 아이는 깊은 고민에 빠지는 듯 했습니다. 그 흔들림을 보며 제 안의 감정 또한 함께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이 힘들어하는데 지켜주고 싶었고 대신 결정해주고 싶다는 본능적인 충동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마음을 쉬이 말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60대 중반의 저는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감정으로만 내린 판단은 자녀의 삶에 달콤한 면죄부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굴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제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만 내 선택의 결과까지 엄마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 그건 온전히 내 몫이야. 그 말은 아이에게도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쉽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따뜻하지도 훈훈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거짓없이 정직했습니다. 아이를 보내고 난 뒤 저는 혹시 너무 차가웠던 건 아닐까, 혹시 사랑하는 내 아이에게 깊은 상처를 준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 잠 못 이루며 한참 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억누른 감정의 무게가 저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아이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그날 엄마 말 때문에 계속 생각해봤어. 그리고 내 결정을 다시 돌아보게 됐어. 고마워. 그 한 문장을 읽고 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60대 중반의 저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감정으로 한 말은 그 순간의 위로일 수는 있어도 기준으로 한 말은 그 사람의 소중한 시간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것을요. 가족에게 기준을 들이대는 것이 차갑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가 더욱 오래도록 깊이 있게 지속되기 위함이라는 것도요. 이제 저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녀의 모든 걸 허락하지 않고 아낀다는 이유로 모든 걸 막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자기 발로 걸을 수 있도록 그 걸음의 뒤에서 묵묵히 선을 지켜줄 뿐입니다. 60대 중반의 저는 말을 덜 따뜻하게 하게 되었지만 그 대신 말의 책임을 끝까지 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은 지금의 저를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60대 후반이 되자 저는 말하지 않는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침묵이 무책임처럼 느껴졌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마치 제가 그 상황에서 도망치는 것 같았습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거나 옳지 않은 것을 묵인하는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가까이 머물며 상대의 깊이를 이해하고
그들 스스로 길을 찾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방식이라는 것을요. 그날은 가족 모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즐거워야 할 식사 자리였지만 예상치 못한 갈등이 식탁 위로 올라왔고 한순간에 화기애애하던 분위기는 깨지고 말았습니다. 서로의 말은 상대의 말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밀어붙이기 위한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격해지는 목소리들 사이에서 모두가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언제나처럼 제가 이 복잡한 상황을 정리해 주길 기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과거라면 저는 책임감을 느끼고 이성적인 해결책을 내놓으려 애썼을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을 꺼내면 누군가는 옳다고 느끼며 우월감을 가질 것이고 또 누군가는 더 깊은 상처를 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갈등의 근원은 외부의 해결이 아니라 내부의 성찰에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그저 제 몫의 음식을 천천히 씹을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분쟁의 목소리가 가득한 곳에서 저의 침묵은 섬뜩하게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사이 격해지던 사람들의 말은 서서히 힘을 잃었습니다. 한 사람은 먼저 말을 멈추었고 또 다른 사람은 자기 말의 끝에서 허전함을 느낀 듯 길게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침묵은 대화의 흐름을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자의 내면으로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강력한 촉매가 된 것이지요. 그날 모임이 끝난 후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언니, 아까 아무 말도 안 해서 오히려 생각이 많아졌어요. 우리끼리 너무 앞서 나갔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가 원했던 전부였으니까요. 제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아도 스스로 문제를 인지하고 성찰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도움이었습니다. 60대 후반의 저는 그제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말은 상대를 움직이려 하고 외부의 변화를 지향하지만 침묵은 상대를 자기 안으로 돌아가게 하고 내부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을요. 그 이후로 저는 갈등의 한가운데에서 더 자주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상대의 시간과 그들 내면의 지혜를 존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들은 제 침묵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니 엄마는 언제쯤 말해줄 건지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말을 아낄수록 제 말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알았습니다.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진정한 힘은 침묵 속에서 길러진다는 것을요. 60대 후반의 저는 더 이상 모든 상황에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에 끼어들거나 옳고 그름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을 해야 할 순간이 오면 그 침묵의 무게만큼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하려 합니다. 그날 이후 제 말은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제 존재감은 이상하게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깊고 단단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각인되는 듯 했습니다.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쌓아두고 깊은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간을 통해 제 삶을 더욱 단단하고 의미 있게 정리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예전처럼 스스로에게 묻지 않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을까? 그 질문에는 늘 조급함이 섞여 있었고 세상의 잣대 속에서 정답을 찾지 못하면 스스로를 몰아세우게 했기 때문입니다. 늘 무언가를 더 해야만 할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리게 만들었으니까요. 그 대신 지금의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나답게 살고 있을까? 이 질문에는 남과의 비교도 없고 미래를 향한 서두름도 없습니다. 그저 제가 지금 이곳에 온전히 존재하며 저만의 속도로 걸어가고 있는지 제가 서 있는 자리를 차분히 확인하는 질문일 뿐입니다. 돌아보면 40대의 저는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해는 늘 뒤늦었고 성급했던 저의 판단 때문에 자주 미안함으로 남았습니다. 때로는 아이의 눈물을 통해, 때로는 남편의 침묵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죠. 50대의 저는 말을 줄이는 법을 배웠고 조언이 가진 무게를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불필요한 말로 타인을 다치게 했던 아픈 경험을 통해 그 무게를 알게 된 뒤에야 비로소 조심스럽게 사람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신뢰를 쌓고 경청하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60대의 저는 옳고 그름을 감정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끌어안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흔들리지 않는 선 하나쯤은 분명히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조차 감정을 넘어서는 원칙을 세우는 용기를 가졌고 침묵으로도 상황을 변화시키는 힘을 발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잃기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편해 보였던 관계들,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던 이미지, 그리고 어쩌면 한없이 완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저 스스로에 대한 막연한 기대까지도요. 하지만 대신 저는 아주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들을 얻었습니다. 사람의 말을 그 마지막까지 경청할 수 있는 너그러운 여유, 때로는 폭풍 같은 갈등 속에서 침묵을 견딜 수 있는 굳건한 힘, 그리고 제가 내린 판단의 결과에 대해 제가 온전히 책임질 수 있다는 단단한 확신. 이것들이 바로 오랜 세월이 저에게 선물해준 값진 보물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젊음이 부러웠습니다. 거침없고 빠르고 때로는 과감하며 모든 것을 두려움 없어 보였으니까요.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것처럼 질주하는 그 에너지가 때로는 제 마음을 초조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안전하게 늦을 수 있고 성급함 없이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으며 혹여 후회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버리지 않는 제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에게 인생의 정답이라도 되는 양무턱대고 조언을 해주기보다 이런 진심 어린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모든 걸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해도 돼. 너는 내 속도로 가장 아름답게 자라고 있어. 이 말들은 어쩌면 과거에 미숙했던 저 자신에게 가장 해주고 싶었던 따뜻한 위로이자 응원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삶이 마냥 쉬워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크고 작은 파고들은 제 인생에 몰려오곤 합니다. 다만 이제는 그 파고 속에서도 덜 흔들리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덜 흔들림 속에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지혜란 정답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조금씩 내려놓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겸허한 과정이라는 것을요. 이제 저는 젊어지지 않아도 괜찮고 그 누구에게도 완벽하게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저를 부정하지 않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나이가 준 가장 큰 선물은 눈부신 지혜도 깊은 통찰도 아닌 제 자신과 마침내 온전히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소중한 선물을 지금도 조용히 그리고 감사하며 사용하며 살고 있습니다.